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단원 기권과 날씨에 관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중단원을 기준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첫 번째 기권과 지구 기온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권과 지구 기온에서는 층산 구조를 이루는 기권, 복사 평형을 이루는 지구, 그리고 점점 더워지는 지구 순으로 내용이 정렬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기권의 층산 구조에 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권의 기온은 높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에서 받을 수 있는 열원은 바로 태양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태양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구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지표면에서부터 태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복사 에너지는 태양에서부터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가 머금고 있다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 가까운 부분, 지표면에 가까운 부분이 각각 기온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지표면에 가까운 부분의 기온이 높고 점점 하강하다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 형태로 그릴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지구에서 나타나는 기온의 분포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지구에 있는 대기층 중에서 오존층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오존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오존층이 있는 구간에서 온도가 조금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권의 온도는 기온에 따른 높이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기권은 총 4가지의 층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층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대류권입니다. 대류권은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 있고요. 대류현상과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도가 지표면에서는 높고 대류권의 상부에서는 낮은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을 뿐만이 아니라 수증기도 존재하기 때문에 기상현상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성층권의 특징으로는 오존층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오존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성층권의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층권에서는 기온이 높은 공기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층인 중간권에서는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높이 80km 부근에서는 기권 전체에서 기온이 매우 낮습니다. 중간권은 대류는 일어나는데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요, 중간권에서는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행성간 물질이 대기와 마찰로 인해서 유성으로 관측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가장 상부층인데요. 이 열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또한 오로라가 나타나고요. 인공위성이 떠다니는 경계면이 바로 열권에 해당됩니다. 언급했던 지구의 복사에너지 그리고 태양 복사에너지 이것에 의해서 지표면의 온도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적외선 등과 검은색 컵의 복사 평형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물체는 복사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적외선 등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처음에 검은색 컵이 흡수하게 되고요. 단지 흡수하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물체는 복사의 형태로 열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컵은 받을 수 있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상승하게 되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 컵이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 시점을 우리가 복사 평형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복사 평형이란 어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금 전 물체의 복사평형 과정을 보았는데요. 지구에서도 복사평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처음에 방출되어 지구로 흡수가 될 때 그 양을 100이라고 기준을 한다면 지구에서 반사해버리는 양이 30 정도가 됩니다.
대기와 지표에서 반사를 하게 되고요. 그 남은 양을 대기와 지표면이 흡수하게 됩니다. 한 70 정도의 양이 되겠죠. 이렇게 흡수한 양을 지표면이 복사하고 대기가 흡수하고 결국에 방출하는 양까지 했을 때 그 총합의 양을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사 에너지 반사되는 30을 제외하고 대기와 지표가 흡수하는 양 70. 결국 지구에서도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70이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일정하고 지구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서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사 평형이라는 과정은 지구에서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 본인이 가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지구 바로 옆에 있는 달 또한 복사 평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구와 달은 모두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고요. 특히 달은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이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와 먼 때를 평균 거리를 나타내면은 지구와 달의 평균 거리는 거의 비슷할 텐데요. 그런데 지구와 달의 평균 온도가 약 30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 정도가 되고요. 달은 영하 18도 정도라고 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바로 지구와 달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대기라는 것 때문입니다. 대기가 없는 달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모두 달 표면에서 흡수하고 이것을 다시 그대로 복사 에너지로 방출하면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지구 표면에서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 중에서 대부분 대기가 흡수해서 지표로 다시 방출했다가 최종적으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표에서 받는 에너지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있는 지구에서는 평균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들을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뽑고 있고요. 온실기체로는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들이 활동하는 것의 영향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테인과 같은 온실기체의 양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관측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보면요, 점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제출해준 지구의 평균 기온, 시간에 따라서 관측을 한 결과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 증가한 이 온실 기체의 영향으로 대기의 온실 효과가 훨씬 더 강화가 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해수의 수온이 상승해서 해수가 열 팽창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또는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육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요. 또 저희도에서 자라는 식물의 서식지가 고위도로 옮겨지거나 하는 등의 생태계가 변화되기도 하고요. 기후가 변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빈도, 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중단원인 구름과 강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와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 그리고 지표에 내리는 강수 순으로 이어집니다. 공기 속에 숨은 수증기, 이것의 양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A와 B는 서로 다른 상태의 공기입니다. A는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총량보다 적은 양을 가지고 있고요. B는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총량을 최대한 가지고 있는 공기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를 불포화 상태라고 하고요. 최대로 다 채운 이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포화 상태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이 수증기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온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낸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낸 이 곡선에 위치한
하나하나의 점들이 모두 포화 상태의 수증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B처럼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량을 모두 포함한 경우 이 곡선 위에 위치하게 되고요. A처럼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보다 모자랄 때는 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곡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인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기온이 낮아지면 반대로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로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비율로 나타내는 상대 습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상대 습도가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온이 일정할 때입니다. 기온이 일정할 때는 포화 수증기량이 같으므로 각 상태의 공기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은 모두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기가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다르다면 매우 작을 때, 중간 정도일 때, 매우 많을 때 각각을 비교하게 되면은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순서로 상대 습도가 높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모두 일정하지만 기온을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낮을 때, 기온이 조금 더 높을 때, 기온이 매우 높을 때를 비교하면 해당하는 기온에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이 공기가 가진 상대 습도는 낮고요. 낮은 온도일수록 상대 습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과 상대 습도를 표현한 그래프를 확인해 볼 거고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기인 이 시점에서 상대 습도는 매우 낮고 반대로 기온이 낮은 시점에서 상대 습도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 습도는 공기의 수증기량과 기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루 동안 기온이 계속 변해서 상대 습도는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해서 모여있는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해야 합니다. 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승된 공기 덩어리가 단열 팽창을 하게 되고요. 단열 팽창할 경우 공기 덩어리는 주변과 열을 주고받지 않고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열 팽창하는 공기의 온도는 낮아지게 되고요. 온도가 하강하고 이 수증기가 액체 상태인 물방울로 변할 수 있는 이슬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요. 수증기가 응결하고 결과적으로 물방울이 되어 구름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름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 중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그림을 보면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두 번째 예시는 지표면의 일부분만 태양열을 받아 가열된 경우입니다. 이때 일부분만 가열되어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이때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는 이동하는 공기가 높은 산을 만날 때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가 상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다양한 모양의 구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름의 모양들은 공기가 상승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림처럼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볼 텐데요. 적은형 구름은 공기가 강하게 상승하여 위로 높게 솟은 통통한 모양의 구름을 의미합니다. 이때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층운형 구름은 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구름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구름은 공기가 약하게 상승할 때 만들어지고요.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비를 내리는 특징을 가집니다. 구름에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 같은 것들을 우리는 강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비나 눈이 내리는 과정을 강수 과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요. 구름 입자는 평균적으로 지름이 0.01mm로 매우 작고요.
이것이 빗방울 정도의 크기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만 개 이상의 개수가 모여야 합니다. 이것들이 모이는 과정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고위도 또는 중위도 지역과 저위도 지역 두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한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이 구름은요, 물방울이랑 얼음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름의 윗부분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주로 얼음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간 부분에는 얼음알갱이와 물방울이 함께 있고 아랫부분은 주로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얼음알갱이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조금씩 달라붙으면서 크기가 성장하게 됩니다. 점점 무거워지면서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지표면의 기온이 낮으면 그대로 떨어져서 눈으로 내리고요. 기온이 높으면 이것이 녹아서 비로 내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얼음알갱이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생성되는 과정이다 라고 의미하여 이 과정을 우리는 빙정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저위도 지역에서는 구름이 온도가 0도보다 높은 구름이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얼음알갱이가 없습니다. 구름은 물방울들이 크기가 다양하게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이런 구름에서는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지고 점점 무거워져서 비가 되어서 내리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물방울들이 서로 합쳐지고 더해진다 라는 의미로 병합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중단원인 기압과 날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기압 차이로 부는 바람, 그리고 성질이 다른 공기 덩어리, 매일 변하는 날씨 순으로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압입니다. 기압은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공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나 산소, 이산화탄소 등등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압은요, 한 가지의 방향이 아닌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압을 느끼지 못하는 건 그것과 같은 크기의 압력이 몸속에서 외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형태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압력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력의 크기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토리첼리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한쪽 끝이 막혀있는 유리관에다가 수은을 가득 채우고 수은이 담긴 그릇에다가 유리관을 거꾸로 세워서 기압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었는데요. 동일한 공간에서 시험을 했을 때는 유리관의 굵기를 굵게 하거나 혹은 기울여 보아도 수은 기둥의 높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든 유리관에서 일정한 높이의 수은 기둥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바로 76cm였고요. 수은 면을 누르고 있는 기압, 대기압이 바로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의미하여 이 대기압을 76cm의 수은 기둥이 누르는 힘과 같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외부에서 작용하는 기압이 조금 더 높아질 경우 수은 기둥의 높이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기압과 수은 기둥이 작용하는 압력이 서로 같을 때 기둥의 움직임이 멈추기 때문인데요. 기압보다 높은 곳에서는 수은 기둥이 76cm보다 더 높고 기압이 조금 더 낮아질 경우 수은 기둥의 높이는 76cm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권에서 공기는 대부분 대류권에 모여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압은 이 그림처럼 급격하게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표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 양이 줄어들어서 기압이 낮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권에서 공기는 주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부르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이 일부 가열되게 되면은 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공기가 팽창해서 상승하면서 기압이 낮아지게 되고요. 반면 지표면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는 공기가 수축하여서 하강하면서 기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은 지표면의 기온 차이에 따른 기압 차이로 발생하게 되고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불어가게 됩니다. 바람이 부는 속도를 풍속이라고 하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을 풍향이라고 부릅니다. 저기압 지역에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질 때 우리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상승 기류에 딱 맞추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한쪽으로 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상승 기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상승 기류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상승 기류를 따라가 보면은 바람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반면 하강 기류를 타고 가기 위해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아래로 내려보겠습니다. 이때 손가락이 감겨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과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바람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 현상입니다. 공기는 대륙이나 해안과 같이 넓은 장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지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온이나 습도 같은 성질이 지표랑 비슷한 공기 덩어리가 크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기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기단은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위치에 따라서 각 기단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갈라보았을 때 고위도 지역에 있는 기단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저위도 지역에 있는 기단은 온난한 성질을, 대륙 쪽에 있는 기단은 건조한 성질을, 해양 쪽에 있는 기단은 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의 경우에는 춥고 건조한 공기, 오호츠크의 기단의 경우에는 차갑고 습한 공기, 양쯔강 기단의 경우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 북태평양 기단의 경우에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기단들은 어떤 기단의 세력이 커지냐에 따라서 계절마다 우리가 느끼는 공기의 성질이 바뀝니다.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봄과 가을에 세력이 강해지고요. 봄, 가을에 온난하고 건조한 공기가 많이 불어오게 됩니다. 초여름에는 오호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동해안에 저온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장마, 집중호우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요.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우리가 조금 더 건조하고 춥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단이 이렇게 세력이 점점 커지거나 혹은 작아지면서 성질이 다른 기단과 만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기는 경계를 전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선은 통과하는 지역의 날씨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전선을 경계로 해서 기온이 바뀌거나 습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선의 종류에는 한랭전선, 온난전선, 회색전선, 정체전선 등이 있고요. 이 전선들을 표시하는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한랭전선 뾰족뾰족한 부분, 온난전선 동글동글한 부분처럼 튀어나온 부분 방향으로 전선의 진행 방향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한랭전선에 관해 알아볼 텐데요.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쪽으로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한랭전선에서는 전선면의 기울기가 매우 급격하게 생성되고요. 여기에서 공기가 급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구름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저군형 구름의 특징인 좁은 지역에 소나기성의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 비는 전선의 뒤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온난전선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찬 공기 위로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인데요. 온난전선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상승했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기울기가 완만하여 넓은 범위의 층운형 구름이 생성되고 넓은 범위의 지속적인 비를 내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쪽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중위도 지역에서는 북쪽의 찬 기단과 남쪽의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함께 나타나는 온대저기압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온대저기압은 우리나라 부근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동하면서 통과하는 지역의 날씨를 계속해서 변하게 합니다. 각 지역별로 핀을 꽂아서 지역별 날씨와 강수량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A 지점에서는 기온이 매우 낮고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한랭전선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찬 공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랭전선에서는 전선 뒤쪽에 저근형 구름이 생성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쏟아지는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B 지역을 보면요. 온난전선 뒤쪽, 한랭전선 앞쪽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되지 않아서 대체로 날씨가 맑은 편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높습니다. C 지역에서는 온난전선 앞쪽인데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낮고 그리고 층운형 구름이 생성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가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단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단원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의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